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가 시작된 작년 6월부터 11월 사이 통계를 보니까 아파트 포함해서 거래 14만 건 중에 신규가 약 10만 건, 여기서 월세가 약 4만 8천 건입니다. 전체 신규 계약의 절반에 이르죠. 전세 위주이던 아파트 임대차 시장도 월세화가 빨라졌습니다. 일단 대출이 어렵기도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올라서 은행에 내나 집주인에게 내나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최근 들어서는 집주인에게 월세 내는 게 더 낫다, 이런 조건이 형성되기도 한답니다. 집값 전망이 갈리니까 아마 깡통 전세 우려도 한 몫을 했겠죠. 정부의 가계빚 관리로 대출 자체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두루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합리적인 선택이기는 한데 그나마 내 집 마련의 사다리였던 전세가 사라지면 주거 불안이 가중될까 우려도 됩니다. 달라지는 주택시장,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2월 9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의 세계 선박 발주량 넉 달 만에 늘었다고 하네요.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곧 도입된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가솔린 엔진 개발 중단한다, 이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 일본의 자동차 회사 닛산도 이 대열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서 공급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또 최근 들어서 딸기값 올랐다, 이런 얘기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의 딸기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 이 겨울 딸기 가격이 아주 비싸졌다고 합니다. 오늘 증시 시간에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 글로벌 빅테크 업계 동향과 함께 펫테크 시장, 펫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일 텐데 여기에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야기,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에게 들어볼게요. 그래도 어제는 반가운 메달 소식이 들어왔죠?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유튜브 그리고 앱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배 잘 만드는 나라로 유명한데 최근 조선업계에서 한국하고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요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달에 전 세계에서 배 주문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전월보다 한 70%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보다 좀 이례적으로 많은 건데요. 지난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데 화물을 옮길 선박이 없으니까 배 운송료 높아지고, 또 배가 부족하니까 배를 주문하는 수요도 지난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난해 배 주문이 많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지난달에 보니까 올 들어서도 오히려 선박 주문이 더 늘어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국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인데요. 이 환경 규제 때문에 탄소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배를 교체하는 수요가 많아졌고, 또 연료 가운데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석유 대신에 천연가스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선 주문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문이 늘었다. 한국하고 중국 기업이 경쟁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만든다, 우위가 있다, 이랬었거든요. 한중 기업들이 얼마씩 나눠 가졌습니까? 네, 이 지난달을 보면요, 중국과 한국이 한 반반 정도 가져가긴 했는데 여기서 중국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한 48% 가져갔고 한국이 45% 가져갔거든요. 근데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할 만한 게, 이 한국 조선사들은 만드는데 좀 어렵고 그래서 비싼 LNG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배주문 들어온 거 보면 대부분이 LNG선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좀 근소한 차이지만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수익성 지키려고 비싼 배들만 좀 골라서 주문을 받았는데 중국 기업들은 비교적 값싼 배들도 주문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한국 배를 못 따라간다. 이게 기술에 대한 평가이기는 한데 긴장감은 좀 가져야겠네요. 이번에는 친환경 배 주문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고스란히 불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현대차가 내연기관차 개발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일본의 닛산차도 내연기관 개발에 더 이상 돈 안 쓴다 이렇게 선언을 했군요. 네, 요 일본 닛산 자동차가 일본 완성차 업체는 처음으로 이제 앞으로는 내연기관차 개발하는데 비용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자동차 기업 가운데서는 폭스바겐, 벤츠, 현대차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내연기관차에 개발비 안 쓰겠다고 했었는데 일본 자동차 업계가 비교적 전기차 전환이 좀 느리거든요. 근데 이런 일본 자동차 업계마저도 이제 전기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닛산 자동차는 환경 규제가 가장 강력한 유럽부터 내연기관차 개발비 줄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일본, 중국에서도 개발비를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점은 이 미국에서는 계속 내연기관차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 이유는 미국에서는 짐을 싣는 픽업 트럭 수요가 많은데요. 이걸로 이런 차량에 대해서 내연기관차 수요가 꾸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 개발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느린 일본 자동차 기업조차도 변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연기관차 엔진 시대가 끝나겠구나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네, 또 다른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정부가 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서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지금은 아직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랑 수소를 섞어서 넣으면 그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어서 또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 해에 쓰는 천연가스 사용량이 한 4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 10% 정도 수소를 섞으면 여기서 130만 톤 정도 천연가스를 덜 쓸 수 있어서 탄소 발생량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네, 다만 이게 아직은 이렇게 해도 진짜 안전한지 혹시 같이 섞어서 넣었을 때 이 도시가스와 수소가 분리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아직 미지수여서 시험부터 해보자 이런 단계고요. 만약에 예정대로 연구가 잘 진행되면 2026년부터는 실제로 도시가스와 수소를 섞어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롭고 해외에서도 아마 지켜보는 눈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 하면 가스공사가 수소공사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았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방지책들이 없었거든요. 이걸 막는 법이 생겼군요. 네,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뺏으면 돈을 물리는 이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절차대로 마무리가 되면 18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만약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납품을 하다가 대기업이 갑자기 이 기술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료를 다른 중소기업한테 주고 그래서 납품업체를 좀 여러 곳으로 만들어서 납품 단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중소기업의 피해액의 3배까지 대기업이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기술 자료 주고 받을 때는 비밀 유지 계약 반드시 체결해야 되고요. 이거를 어기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과태료를 내야 되는 법안도 생겼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물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은 거의 날마다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딸기라는 품목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유독 비싸게 느껴진다.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 전국의 딸기 생산량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많이 줄었는데요. 가격을 보면 제주도에서 팔린 딸기 평균 도매 가격이 한 1kg에 2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가기도 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한 1kg당 6천 원 정도 더 비싸진 건데요.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에 생각보다 날씨가 좀 따뜻해서 딸기 모종들이 많이 말라 죽었고 또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모종들도 병충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만 햇빛을 좀 많이 쬐다 보니까 딸기 살아남은 그러니까 생산된 딸기 품질 자체는 네. 지난해보다 더 달고 더 크기도 커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달 중순부터는 다시 딸기 물량이 늘면서 가격 떨어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좀 맛있는 딸기 맛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도 월말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보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미국 증시는 목요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감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관련된 우려를 소화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반도체 및 금융, 여행, 항공업종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국채 입찰 발표 등으로 향후 금리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 요인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강세를 좀 이끌었고요. 특히 금리 상승과 반발 매수세가 지속되며 장후반 변동세 확대가 되는 모습이 살짝 나타나기도 했지만 긍정론이 좀 더 힘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고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의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국채 입찰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폭을 확대하자 장 초반에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식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반도체 및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었고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및 개별 업종 기업식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것에 따른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투자 심리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부분은 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몇 가지로 추정을 해보면 첫 번째는 선반영입니다. 이미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1.3%를 넘어서서 5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와 괴리차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작용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기대가 자극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시장의 특징은 양호한 가이던스와 실적을 발표했던 듀폰, 할리데이비슨, 치폴레는 시간의 강세를 보이곤 있으나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입니다. 최근 팩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지난 연말에 21% 수준에서 29% 수준까지 상향되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끝이 머지 않았다 이런 심리가 반영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성장 기대로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엔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실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여행, 레저, 항공 등 경제 정상화 관련주는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을 전환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서비스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인 데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미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팬데믹 장기화와 각국의 방역 강도가 낮아지는 움직임들도 실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포스트 팬데믹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요인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는 움직임도 사실은 최근 시장의 강세에 약간의 양호한 흐름을 주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복원 회담 기대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다시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원유 시장에 복귀할 경우에
이제 공급 증가로 국제 유가가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요. 또한 간밤에 3년물 국채 입찰이 응찰률은 평균이랑 유사했으나 간접 입찰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면서 채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상승이 제한되고 향후에는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좀 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경제 지표들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미국의 NFIB라는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과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인력난과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이 확대되자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 심리가 둔화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이 크기가 크지 않은 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 아직은 이 소기업들까지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기업들의 낙관 지수가 반등이 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시점을 한번 주시하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12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수출은 전월 대비 1.5%, 수입은 1.6% 증가해 적자 규모가 807억 달러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341억 달러로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수출이 15.5% 감소한 반면에 수입은 9.1% 증가한 데 따른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대중 무역 적자폭이 증가하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중국이 이행이 부진하다고 미국 행정부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공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상승폭을 반납했던 양만큼 일단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양대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달러원 환율도 1,2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우호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리오프닝 관련주와 IT 업종 강세 흐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만 전일에 이제 미중 분쟁 이슈가 장중에 악영향을 미쳤던 만큼 중국 시장 오픈 뒤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일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의 테크 ADR들의 주가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할 때마다 무슨 테크 이렇게 붙일 때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핀테크, 기술과 금융이 접목될 때 그런 말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펫테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펫, 반려동물 얘기하는 건데 1,500만 명 정도가 대략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이 펫테크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IT 핫픽 플러스에서는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와 함께 펫테크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새 올림픽 좀 보십니까, 황 기자님? 뉴스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 어제 혹시 그 빙속 경기. 네. 아, 김민석 선수 저 플레이하는 거 직접은 못 보셨군요. 네. 저는 어제 보고선 다 좋았는데 특별히 좋았던 게 네덜란드. 금메달, 은메달이 네덜란드 선수인데 이게 아마 줄 잡아서 키 차이가 한 20cm는 나 보이더라고요. 그 신체적인 그 핸디캡을 극복한 우리 김민석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평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 종목 메달을 땄던 괴물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자랑스러워서. 제가 이따가 늦더라도 제가 네. 한번 꼭 보겠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은 이 그동안 이 묵은 채증이 그리고 오늘 쇼트트랙 경기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글로벌 빅테크 관련 소식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 분기 실적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까지 다들 실적을 내놨는데 희비가 엇갈려요. 네, 1월 말부터 2월 초를 기점으로 이제 빅테크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불리우는 회사들이 이제 대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모회사죠. 이제 알파벳 그리고 그 아마존은 좀 웃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최근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메타 플랫폼하고
또 뭐 오징어 게임으로 좀 더 인지도가 강해진 넷플릭스 같은 네. 경우는 좀 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제 알파벳, 아마존은 여전히 이제 주요 사업들이 성장세를 보였고 또 신규 사업들에서도 또 좋은 숫자들이 나오면서 뭐 여러 증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좀 뭐 주가도 잘 방어를 했고 잠재력도 여전히 좀 인정받고 있는 반면에 메타나 이제 넷플릭스는 이전 분기와 좀 다르게 성장성이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마 위에 올랐고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2월 3일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틀 동안 거의 매일 주가가 20%씩 빠졌거든요. 이게 요즘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뭐 이런 류의 가격 변동이 심하지는 않은데 그러게요. 저 하면서 이틀 동안 20%가 빠지면서 작년에 한 1조 달러까지 갔던 기업 가치가 지금 한 40% 정도 줄어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마크 주커버그 CEO의 자산 가치도 뭐 이틀 만에 뭐 37조 원이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도 약간 답답하다 싶었을 텐데 이 페이스북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성장성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뭐 이제 메타라는 네. 회사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추구해 왔어요. 이제 뭐 비용이 비싸다는 평가를 들으면서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를 해왔는데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약간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지표들이 좀 나온 겁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 그 사용자 수가 하루 사용자 수가 이제 전년 대비 비교해서 조금 줄어드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좀 이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고 여기에도 이제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맞물려 있는데 또 틱톡이라는 앱이 요새 이제 페이스북에 좀 주춤하는 사이에 틱톡이라는 앱이 이제 소셜과 동영상 서비스 쪽에서 아주 일취월장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요새 대세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사용자 수에서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아주 틱톡에 대한 아주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반면 이게 페이스북과 좀 다른 상황인데 좀 이런 대조적인 상황들이 좀 겹치면서 좀 메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잠재력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여기 규제 이슈에 또 애플이 또 이제 광고 정책을 바꾸면서 네. 그 추적 프라이버시 정책을 좀 바꾸면서 여기에 또 구글과는 달리 또 메타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크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제 메타라는 이름까지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이제 메타버스 관련 사업 부문은 돈 먹는 하마거든요. 안 한 보이더라고요. 100억 불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에. 이게 뭐 지금 큰 이변이 없는 한도 뭐 당분간은 계속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페이스북이 뭐 이틀 만에 좀 뭐 주가가 이렇게 확 빠져버리는 좀 되게 이변이 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플랫폼도 결국은 유행을 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과거에 싸이월드가 전환기에 제대로 전환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인수합병에 굉장히 또 부지런했어요. 네, 작년도 뭐 올해도 이제 인수 소식들이 뭐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도 수치를 좀 보니까 그 미국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딜로직이라는 이제 회사의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에 이제 작년에 그 빅테크 기업들의 M&A가 제일 활발했다고 해요. 예, 뭐 이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한 26건을 작년에 M&A를 했고 이게 공개된 자료만 갖고 취합하는 건데 26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한 26건, 29건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한 22건 정도의 M&A를 했다고 하니까 뭐 저도 이게 제가 뭐 팔로업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 놓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정도로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이 많긴 많구나 그것도 확인을 시켜준 게 네. 현금 쾌척, 네. 현금을 조 단위로 가지고 이걸 정말 기업 인수합병할 때 현금 주고 산다 이런 건 우리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뭐 전액을 다 이제 현금을 배팅을 한 케이스니까요. 이제 뭐 그 부분도 사실 이제 800억의 안팎의 이제 큰 돈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인수하게 되는 이제 방식을 취하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돈이 빅테크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 정도의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불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블리자드 82조 원인가요? 네. 현금 주고 산다고 해서 세상을 깜짝 놀래기도 1년 한 2억 했죠. 정도 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말씀하신 것처럼 블리자드 인수 계획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들이 자꾸 왜 편을 먹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보면 게임 회사 사이에서 이렇게 합종연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게임 회사 이제 그 빅테크 요즘 이제 소니도 이제 얼마 전에 비디오 게임 업체 번지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 업체를 인수를 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국내에서 스타크래프트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에 굉장히 큰 아예 톱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제 비디오 게임 업체인데 인수 규모가 좀 말해주듯이 이게 이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테크 생태계 전체에서 그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 속이고 그리고 이제 게임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게임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가 이제 최근 또 화두가 되면서 그 여러 기업들이 이제 게임을 메타버스로 가는 가장 첫 관문으로 보는 해석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여줬더니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발표하면서 양사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 15분 정도 가졌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만 한 10번 이상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열심히 인수합병하면서 결국은 차후에 먹을거리 찾아 나간다는 건데 새로운 먹을거리로 등장한 사업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보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겠다 하는 시장, 펫테크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황 기자님도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황 집사님이시네요. 네. 이 펫테크 정확히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없던 게 갑자기 생겼다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반려동물들을 위한 어떤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 여기에다 이제 좀 반려동물들을 위한 좀 건강식 이런 바이오 기술들을 좀 합쳐서 좀 펫테크라고 부르는 이제 흐름이 한 1, 2년 전부터 좀 두드러졌고요. 여기에는 이제 좀 유명한 어떤 VC들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이제 펫테크에 좀 주력하는 스타트업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이제 핀테크나 푸드테크 이런 것처럼 이제 펫테크도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자금이 돈이 몰리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들어온다는 건 아마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리스크를 짊어지고서라도 그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국가별로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펫테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요. 그 미국에서 어쨌든 간에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중국 이런 데서들도 펫테크 관련한 투자 유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반려동물 전문 보험을 그 좀 주력하는 어떤 금융 스타트업이 또 유력한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이제 KB 자산운용 같은 회사들은 글로벌 이제 그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에게만 투자하는 펀드도 좀 출시를 해서 네.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세계 펫테크 시장 규모가 통계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는 이제 시장조사 업체에서 내놓은 수치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6조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6조 원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2027년에는 한 23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해외 정보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8월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 전년도의 투자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규모를 작년 8월부에 이미 넘어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점들은 소프트뱅크나 네. 세콰이어 같은 이제 그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이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테크 투자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손들이거든요. 이제 큰 손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펫테크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도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건강 이상을 예측하거나 또 관리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국내에는 펫테크 관련 스타트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요즘은 이제 저도 이메일함을 열면
하루에만 해도 이제 펫태그 관련한 자료를 몇 개씩 꾸준히 받는 편이거든요. 업체들이요. 네, 거기에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제품이나 관련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했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부분 특징이 AI나 이제 빅데이터 같은 요즘 어쨌든 IoT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혁신의 좀 핵심적인 키워드이잖아요. 뭐 펫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소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좀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좀 이렇게 반려동물하고 또 같이 즐기고 또 뭐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좀 실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계로 좀 해석이 좀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 VC들이 자금을 대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맞춤형 요새 케어 서비스라는 말도 이제 뭐 네. 이제 아직 사람한테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키워드인데 어떤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구독 모델 같은 것들도 지금 펫테크 쪽에서는 핫한 키워드로 지금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과 돈이 접목되면 시장이 확 커지기 마련인데 동물 의료 분야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좀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기술을 좀 시험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이제 대기업부터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고 현재 좀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몇 가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대충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구강 검진을 할 수 있는 키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구강을 사진으로 찍어서 네. 사진으로 면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를 좀 앱에 올리면 네. 그 앱에서 이제 이상 여부를 좀 판단해주는 이런 유형의 서비스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아, 우리 네. 아이 그 치아 상태 괜찮은가요? 네, 마치 네.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동물의 치아 표면을 면봉으로 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그럼 뭐 이물질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그 AI나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이제 치아 상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개념이고요. 100%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참신하네요. 기본적인 네. 어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뭐 의미 있는 실험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변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소변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좀 또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소변을 가지고서 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네. 그 의료용 제품들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엑스레이 그 영상을 AI로 판독을 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들이 이제 좀 SK텔레콤 같은 회사들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젝트에 또 AI 혁신 사례로 또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케어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항상 있는 시장인데 요 신기하네요. 반려동물에 소변을 묻힌 뒤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요 검사지를 찍으면은 15가지 검진을 해준다.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이게 아마 사람도 동물도 이제 아프기 전에 케어한다. 서비스가 사전적인 예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기견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뭐 그 어떤 이제 반려견의 신원을 그 무늬를 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비무늬라고 코의 무늬요? 네, 그러니까 사람 지문처럼 네. 강아지들은 코의 무늬가 다 네. 다르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코무늬라고 비문으로 합니까? 비문. 코 무늬 사진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이걸 스마트폰에 올리고요. 여기에 이제 견주하고 그 해당 반려견의 그 신원을 좀 등록을 해두면 향후에 이제 유기견 이제 뭐이 됐을 때 이제 뭐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장치로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앱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주민등록 등본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지문 뭐. 찍어서 등록하듯이 네. 강아지들의 코를 이 도장으로 찍어서 네. 일종의 사이버상의 그 등본 같은 걸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군요. 아유,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재미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요즘에는 이제 또 감정을 읽는다. 저는 요게 좀 신기했는데 반려동물이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주 그 민감하신 분들은 잘 알아듣는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이제 AI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감정을 인식하는 제품들도 몇 가지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들면 이제 목걸이형 이제 개 목걸이에 걸 수 있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인데 네. 요걸 가지고 이제 개 음성을 좀 판독을 해서 또 이상 여부를 좀 판별하는 형태의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쓰지 않는 스마트폰, 이제 공 스마트폰을 네. CCTV로 활용을 해서 이제 반려견의 움직임이나 몸 동작 이제 뭐 이런 상태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여부를 또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도 지금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강아지가 짖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친구가 기쁜지 슬픈지 불안한지 네. 뭐 화가 났는지 요걸 네.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거 신기한데 한번 목격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수요가 있었던 시장에 기술이 접목되고 돈이 들어오면서 산업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관리하는 앱까지 등장을 하면 네. 완벽하게 시장 하나가 형성이 또 되겠네요. 지금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또 주체들이 많이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앞으로도 굉장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성장 속도가 제법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오늘로 6일 차인데 사실은 그동안 속상한 뉴스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이 쇼트트랙 1000m 이 남자 경기는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외교적 보이콧 여파로 당초부터 반쪽짜리였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키워드로 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나라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의 김민석 선수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면서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이 김민석 선수가 이 1500m에서 4년 전 평창 대회 때도 네. 깜짝 동메달을 따냈는데 그 평창에서 따냈던 동메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베이징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월드컵 랭킹 7위거든요. 그래서 메달은 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랭커들, 자기보다 훨씬 크고 굉장히 거대한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제치면서 결국에는 동메달을 따냈는데 정말 쇼트트랙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픔들을 좀 날려버리는 아주 멋진 쾌거였습니다. 멋졌어요. 김민석 선수가 평창에서 딴 게 이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가 최초로 따낸 그런 메달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500m가 중거리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물론 500m 같은 단거리에서는 뭐 이성화 선수도 있었고 뭐 예전에 김윤만, 제갈성렬, 이규혁 같은 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1500m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중장거리는 아시아 선수들이 아무래도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유럽 선수들에게 좀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피지컬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특히 네. 김민석 선수는 키가 175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럽 선수들은 뭐 180cm, 190cm가 넘는 선수들이 많은데 아니 어제 그 시상식장 그 포디움에 올라간 거 보니까 키가 한 20cm는 차이가 나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민석 선수가 이 피지컬의 열쇠를 극복하고 따낸 메달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 말이죠. 쇼트트랙 혼성계주의 그 중국이 보여준 이 사상 초유의 블루투스 터치. 네. 이게 다른 나라였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한 가지는 남자 1000m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그 결승 티켓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헝가리 선수의 금메달까지 빼앗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합니까 진짜? 네, 우리 이제 다 아시죠? 그저께 쇼트트랙에서 이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 그리고 이준서 선수 모두 조 1위와 2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뭐 특별한 접촉도 없었고 파울을 이 지적당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의 그 심판이 피터 워스라는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하고 나서 우리 선수들을 다 실격 처리를 한 겁니다. 이제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누가 이득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도가 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중국 선수들이 그 자리를 다 메운 거예요.
아주 우연하게 왜 항상 거기에 중국 선수들이 있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결승전에서도 또 가관이 펼쳐지는데 그렇죠. 중국 선수가 3명이나 올라가는데 헝가리 선수 류 샤오린이라는 선수를 못 따라잡습니다. 결국 류 샤오린이 중국 선수들의 견제를 뚫고 1등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류 샤오린도 아니나 다를까 실격을 당합니다. 아니 그 장면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결승선에 들어올 때 헝가리 선수의 거의 멱살을 잡아채잖아요. 중국 선수가. 그렇습니다. 뒤에서 아예 손으로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아무리 개최국이고 아무리 중국이라도 이거는 실격을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수가 2등하고 그 은메달을 뺏기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헝가리 선수의 금메달까지 빼앗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은데요. 중국 선수들과 스치기만 해도 페널티다. 이 곽윤기 선수가 아예 출국할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선수촌의 식당밥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음식 문제가 제기된 것은 조금 의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국을 뭐 프랑스나 터키와 함께 3대 미식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중국이 음식은 맛있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이 음식 관련해서는 완전히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많아요. 종류는 뭐 670여 가지 종류 음식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670가지요? 네, 가지수만 많지 다 기름에 볶고 튀긴 중국 스타일의 아주 느끼한 음식이라는 거죠. 사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전 세계 선수들이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뭐 4년 전 평창에서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평창이 정말 음식은 잘했습니다. 단 한 건도 음식과 관련해서는 클레임이 없었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토마스 바우 IOC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번 베이징 때는 뭐 양식이건 뭐 중식이건 뭐 전 세계 음식이 모두 중식 스타일로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 입맛에 맞지 않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받아서 격리된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에게 이 제공되는 음식이 정말 거의 쓰레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 네. 러시아 선수가 올린 사진 저도 봤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너무 조금 줘서 내가 배고파서 그 와중에 기름 덩어리까지 먹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나마도 그 선수가 올렸던 SNS는 또 중국 측의 압력으로 또 삭제했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대부분이 또 평창을 경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징이 더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평창 때 우리가 후하게 대접했던 거 기억하는 선수들은 야 같은 아시안대 수준이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을 거예요. 우리 선수들도 그나마 도시락 싸가서 우리는 배고프지 않게 먹는다 이런 소식을 왕왕 전하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면은 대한체육회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은 선수촌 인근에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이징 선수촌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호텔에 이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했고 이 진천 선수촌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들 14분이 가서 이 대표 선수들에게 먹일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선수들이 도시락을 전달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체육회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음식 걱정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또 이번에 또 한 가지 좋은 게 이 우리나라 또 식품 모 대기업에서 선수들에게 즉석 식품을 출국하기 전에 다 나눠줬습니다. 뭐 햇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반찬이라든지 이런 걸 또 주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음식에 대한 부담은 덜고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야 너네 먹는 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부탁을 한다 그래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막 이게 K 도시락이다 해서 자랑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도쿄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방사능이 유출된 지역의 농산물 쓰면 좋지 않다 해서 우리가 거기 호텔 잡아서 아마 도시락 같이 제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예전 같으면 사실 올림픽 분위기에 와 이렇게 시끄러울 만도 하고 뭐 삼성 공식 파트너잖아요. 뭐 TV에 올림픽 마크 붙이고 코카콜라 한정판 콜라 내놓고 이럴 거도 남을 시점인데
되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마케팅 왜 올해는 안 합니까? 네, 올림픽 후원사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고 일본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올림픽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예 뭐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렇다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것이 코카콜라잖아요. 평창 때는 정말 초대형 이 자동 판매기가 있어서 맞아요. 네, 정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큰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코카콜라마저도 이번에는 올림픽 광고 캠페인을 중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일본 기업들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도요타 이런 데는 아예 뭐 올림픽 관련 글을 올리지 않거나 아예 베이징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역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서 외교적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후원 기업들도 이런 상황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편파 판정을 이 정도로 해버리면, 그래요. 우리 이 기자님도 취재 많이 해보셨으니까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어느 나라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승부를 뒤집어 버리는 건 이거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뭐냐면은 판정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수들이 그 경기장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홈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기장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적응할 수 있고, 그만큼 그런 부분이 유리하다는 거지, 이렇게 판정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이끌고 장난을 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판정 논란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솔트레이크 시티 김동성 선수 오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았어요. 다만 그 사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기억이 남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판정 논란, 홈터스를 발휘하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림픽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 돈 쓰고도 소갈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마케팅 했다가 같이 욕먹을까 봐 그런다는 뒷말도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코베이징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안토노는 양반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코로나 와중에 치러진 올림픽이라서 폐쇄 루프 올림픽이다 이런 말이 생겼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뭐 코로나 올림픽이라는 말 자체가 참 재밌기도 한데요. 지난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에도 코로나19 방역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고, 예전하면은 사실 올림픽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테러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왜냐하면 그 전에 미넨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는데, 지금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이제 버블 올림픽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좀 엄격한 방역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아예 차단을 했어요. 올림픽 관련 선수나 관계자하고 또 베이징 시민들하고 아예 이 벽을 폐쇄를 차단을 해봤기 때문에 서로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 폐쇄 루프라고 하는 일정한 시설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외부와는 단절돼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뭐 기자들도 베이징 시내를 취재한다거나 뭐 베이징 시민들과 만난다서 인터뷰한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상상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케치 자체가 불가능하군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취재진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올리는 그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글들을 보면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뭐 코로나 사정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친다고 해도 일단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이 올림픽 경기라는 게 엄청나게 큰 대목이란 말이에요. 각 방송사들이 온라인 중계권 확보하는 경쟁은 상당히 치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온라인 중계권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사실은 이번 뭐 코로나 올림픽, 뭐 베이징 올림픽이라든지 도쿄 올림픽 관중들이 직접 가서 직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올림픽을 본다 그래서 요즘엔 집관이라는 말도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중계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예전에는 TV로 올림픽 경기를 봤다면은 이번에는 OTT로 100% 올림픽을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OTT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커지면서 온라인 중계 시장이 정말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사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스포츠 관련 정보를 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올림픽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분위기나 이런 흐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완전히 달라진 관람 문화, 이것도 흥미로운데
이번 올림픽 또 다른 키워드가 친환경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경기에 사용되고 있는 뭐 조명이라든지 난방, 교통수단 이런 게 다 무슨 태양열, 풍력, 수력 같은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빙상 경기장에서 제빙, 그러니까 얼음을 만드는 이런 제빙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수소예요. 사실 뭐 수소하면은 우리나라가 최고 아닌가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림픽에서 무려 1,000대 이상의 수소연료 전기차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30곳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케이트나 썰매 경기가 열리는 곳이 베이징 옌칭이고 또 스키 경기가 열리는 곳이 허베이성의 장자커우라는 곳인데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 700대가 모두 수소 연료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만큼 중국이 얼마나 이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데 빙질은 왜 그 모양이며 경기장에서 왜 같은 구간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넘어져야만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인공눈 만들 때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다 써서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거 팥빙수 얼음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일단 빙질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쇼트트랙 경기장은 이 오전에는 피겨를 하고 오후에는 쇼트트랙을 하거든요. 어이구. 그런데 두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얼음의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경기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얼음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인공눈도 이번에는 100% 인공눈으로만 치르는 첫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스키 경기가 열리는 장자크라운 곳이 기온은 낮은데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기계로 인공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이 문제가 물이 풍족하지 않은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 오죽하면은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중국 전체 평균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건조하고 물이 네. 없는 지역인데 그나마 인공눈 만든다고 다 물을 끌어 쓰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올림픽 이후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현지에서 취재하는 동료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스키장 주변에 인공눈 만들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제빙기가 이 제설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할 때는 제설기를 틀지 못하지만 이 제설기가 돌아갈 때는 정말 머리가 아프고 귀가 멍멍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친환경 올림픽 맞냐 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제설기 다 태양광으로 돌렸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만드는 게 무슨 친환경인가 싶고요. 뭐 100번 양보해서 다 좋습니다. 이도 이럴 수 있고 저도 저럴 수 있는데 승부에 개입하는 올림픽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올림픽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올림픽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제 조금 분이 풀렸습니다. 한 9118님, 저도 공감합니다. 어제 경기 보면서 이제는 중국 선수들하고 몸싸움 없는 레인 나눠져 있고 기록 정확히 나오고 심판이 개입 못하는 스포츠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요. 잘못된 건 고쳐서 새로 써야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발전.